안녕하세요. 해월 신사법설 강사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1953년 계사년 뱀띠해 오사지 무대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구절인 구마이당로하고 다 끝내려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아서 쪼개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10번째입니다. 총 강서 19절 중에서 1953년 계사년 9번째, 다음번이 54년 갑오년입니다. 갑오 동학 농민운동 이후에 일갑이 지난 1954년 갑오년이 이제 강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제후 지분년의 초이모 중산토지 관성의 패택용지 한수. 보시면 이렇게 5 제후들이 들어서고 한 가운데 용이 천자가 상징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한수는 중국의 한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천자신이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래서 오손위규는 결국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응해가는 과정을 지금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지 무대에는 이 5 제후들을 받아서 용을 보유하고 있는 이 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로 받은 겁니다. 이 5 제후들을. 그리고 이 용이 54년에 천자를 상징하는 구마가 제 길로 가다, 이런 뜻으로 풀시면 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산 겁기 제거 공사를 잠깐 이렇게, 이것도 1900 정민년에 상제님께 순창에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실 시자에다 양피를 이렇게 바르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사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도주님께서도 이 금강산 겁기 제고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극진경에 이제 1950년 6.25 나기 전에 원조 치성 설날 치송 후에 남진 원만북 하에 이 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 진이 용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진이 원만하게 북에서 턴해서 이렇게 하회 돌아들어서 이렇게 용이 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징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대도가 큰 거백을 벗고 큰 도가 나온다, 그런 도수다. 그리고 복중 80년 도수로 휴전 도수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열리는 도수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시를 하나 써주세요. 읽어보면 금년초 개태평양, 금년에 1950년에 이제 처음으로 태평양이 열렸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1950년 태평양이 열리면서 미군 항공모함, 영국군 항공모함들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오죠. 그래서 마하 외외 중천거, 마하는 큰 위대한 뜻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외외는 높고 큰 모양 외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중천에 걸터앉아 자, 이 중천거는 걸터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중천에 걸터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도주님 보시니까 평천 정해 기하일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평정할 그날이 언제인가 하시면서 12,000 구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000 도통군자들이 몰아들어올 때, 이때 평천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를 1950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강산 겁기 제고 공사도 6.25하고도 또 밀접하게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러시아의 병사들인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더 보면 코사크 기병들인데, 얘네들이 엄청 만행을 저질렀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조선인 마을을 코사크 기병들이 약탈하는 거를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사파로에 그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황현의 매참야록에도 이 코사크족 러시아 애들이 만행이 기록되어 있고, 춘원 이광수도 이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를 러시아에 맡겨야 되냐 일본에 맡겨야 되냐 그 공사를 보실 때 김병욱에게 물어보시죠. 그 공사 보실 때 상제님께서 김병욱이 전주 지인대 장교지 않습니까? 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러시아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으시니까 김병욱이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 이러시니까 상제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러시아한테 넘기면 인종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었죠. 이 애들 보십시오. 만약에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로 당시에 왔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얘네들은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합니다. 보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춘원 유광수 보시면 아주 돼지랑 개돼지가 씨가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사크족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얘네들이 용병으로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얘네들이 하여튼 그쪽에서는 용병으로 유명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개척할 때 러시아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가 이 코사크족 기병들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좀 머리에 좀 보십시오. 여기 모피 모자를 쓴 거죠. 얘네들이 만약 우리나라를 정복했다 쳐봐요. 러시아한테 맡겼다. 우리나라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문제가 참 오선이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이제 우리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다 보니까 조금 천지공사 내용하고 우리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역사관이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당시 보시면 우리나라를 맡긴다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계속 줄다리기를 할 때 일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은 이 당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윤치호라는 사람이 물론 지금 뭐 사학에서는 친일파로 몰아버리는데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은 아닌데 가장 많이 배우고 세계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이분이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다 다녀보고 그 인종차별에 아주 붕괴를 합니다. 자기도 기독교 신자지만 목사들이 인종차별하는 것에 기가 막혀 하죠. 그래서 엄청 비판하는 글도 많이 쓰는데 이분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맡겨야 된다면 러시아에다는 맡길 수가 없다. 서양 애들한테도 맡길 수 없고 가장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윤치호 일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냥 우리 역사 교과서나 뭐 사학계에서 얘기한 그거하고는 현실은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이 한 컷의 사진으로 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공사를 쓰실 때 일본을 내 군사라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있는 만구 역신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씨 조선 개국 이래 벼슬을 한 자는 다 이씨가 나라를 500년을 가고 다음에 정씨가 나와서 계룡산에다 도읍을 정한다. 이 정감록에 있는 거를 벼슬하는 자는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것이 곧 두 마음이다.
남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곧 역신이지. 그러므로 역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아니 너희들도 역신인데 어찌 모든 극악 나쁜 짓을 행할 때 역적놈이라고 역적의 호칭을 붙여서 이 역신들을 학대하냐. 이렇게 이름으로써 저희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 마치 죄 지은 자와 같이 두려워하니라 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일본을 천하의 일꾼으로 쓰셨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내 일을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놈이라 부르거든. 천지개벽 등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놈이라고 부르거든. 그래도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전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일을 마치고 갈 때 풋삭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욕하지 말란 얘기죠. 그냥 좋게 얘기해줘라. 왜냐하면 천지공사의 일꾼으로 쓰이고 결국은 배사율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한 거를 다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사람들이 그냥 막 욕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도 뭐 지소미아 사건이나 그리고 최근 오염수 방류 그 부분 또 보면은 이거를 단순히 민족적 감정으로 볼 일이 아니라 천지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별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쟤네들이 아무리 일본의 직위를 싹 뽑아버리는 공사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일을 마치고 갈 때 품삯도 받지 못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뒷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차차 어떤 식으로 일본이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토착 왜구라고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천지공사를 보면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상제님의 큰 거대한 계획하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5선 위기 이렇게 체제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은 미국하고 일본을 대접하는 거, 북한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훈수도 얘들은 토로 두면서 사실은 훈수 두는 사람끼리 많이 싸워요.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많이 싸우고 중국하고 러시아도 국경 분쟁까지 엄청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5선 위기 체제하에서 어느 한쪽만 일방을 무시할 수는 없고 중간에서 우리는 말 대접이나 잘해주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고 있으면 천하가 다 평정이 됩니다. 천지공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역괴상으로 그 문항 8개에 의하면 미국하고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한판 붙는 그 순간을 거쳐서 개벽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외놈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일본 사람이라고 좋게 불러주라고 하시는데 그 상제님 오시기 전에 그 사만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 맺힌 게 3가지 한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그 전에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는 용담유사 안신가에 보면 개 같은 일본 놈이라고 그렇게 3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개 같은 외적놈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표현이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경전에가 들어갔단 말을 보면 참
성인이 이런 말을 쓰실 수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 선가에서는 도가에서 이렇게 일본하고 척이 맺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제님께서 그거를 푸는 공사를 사만당 공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때만 해도 최재우 선생도 개 같은 외종놈 이렇게 3번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해원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이제 풀어지게 만드셨거든요. 아무튼 일본하고 관계는 참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화양구곡 5곡에 이제 이 비례부동이라고 석벽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숭종왕제 필체로 그대로 송시열이 새겨놓은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황극신은 이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상제님께서 고구화획 때 백의 군왕 공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백이라는 게 흰 백자하고 왕자 합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군왕, 왕들의 한 맺힌 왕들도 있고, 흰 백자 왕자를 글자를 합치면 임금 황자가 됩니다. 황극신 공사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갑골문으로 이게 임금 황자입니다. 사람 머리가 이렇게 이글이글 광채가 나는 사람이 황제다 이 말이죠. 천자다. 그래서 화양동 제5곡의 비례부동이 석벽에 새겨져 있듯이, 그래서 황극신이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님께서 2차례 그리고 도주님께서 1차례 이렇게 삼고초려하는 식으로 황극신을 우리나라 모셔올 때 이 비례부동 도수를 도전님께서 푸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천자부 해상 공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배로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신혼일 보고 남대문에다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서 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대문 이름이 숭예문이지 않습니까?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이 말이죠. 물론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 타고 인천으로 이렇게 가면은 남대문을 지나가야 되긴 하죠. 그렇지만 보시면 이 비례부동,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숭상한다, 보시면 이 두 개가 딱 보면은 그래서 남대문에다, 그래서 숭례문에다 붙이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예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황극신이 천자신이 우리나라 응할 때, 그래서 이 예를 갖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양국 5곡에 붙어있는 비례부동이 써진 거하고 숭례문 이 남대문에다 이게 천자부에상 붙이신 거랑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은 오사지 무대에 이 오사란 말은 출처가 전국시 진문공의 네 신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문공, 여기 이 사람이 진문공입니다. 공자가 14년간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인의예지신을 설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문공은 그보다 더합니다. 무려 19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망명생활 끝에 이제 진나라 목공의 도움으로 62살에 지금 왕에 오릅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때 이 진문공을 옆에서 도왔던 보좌했던 이 신들이 5명의 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호원, 조세, 위무자, 사공계자, 계자추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 5신하에 대해서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세, 호원, 가타, 위주, 계자추 이렇게 조금 그 사서에 따라서 이렇게 5명의 신하가 이름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오사지 무대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5마리 뱀에게는 대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손 위기가 체제가 있는데 예시 84절에 보면 화중천지 일병성, 그때 이렇게 풀었죠.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즉 어느 누구도 이 한반도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표현이 화중천지 일병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오사지무대다. 전쟁은 했지만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승자 없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시 84절에 2절에 있는 2구의 화중지병, 그러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인데 그림 떡 속에 천지를 집어넣었죠. 천지는 음양이고 도인데 우리나라가 보면 음양으로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서 중앙 힘에서 땡기죠. 그래서 여기가 환극의 자리가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태극을 천지를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게 지금 화중천지 일병성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사지 무대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5제후들이 이 한반도를 누구도 하나가 다 차지해버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양보를 계속해요. 이게 천지 도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145때 때 밀고 왔어도 미국이 정말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다 밀어낼 수 있었는데 천지 도수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8선 위로 군사 분계선으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결국은 군사 분계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이 오사란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서론 복은편에, 복은이라는 것은 은혜의 보답하다. 서론은 이야기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주와 신하의 올바른 자세, 처세운 등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모은 책이라는 게 서론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야기 동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사라고.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유령 교교련이 용이 씩씩한 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경실기소, 걔가 머무를 곳을 잃어버렸죠. 이 지금 용이 누구를 의미하면 진문공을 얘기를 합니다. 19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있을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9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진문공. 그때 오종은 이제 5신하를 말합니다. 이 5마리 뱀 오사가 종지, 5마리 뱀들이 이 천자인 용인 진문공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주편 천하를 주유천하 했던 거죠. 그때 용, 기, 무식, 이언을 용이 굶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일사, 한 마리 뱀이 할은 이제 이게 고는 이제 허벅다리인데 할고란 거는 자기 허벅다리를 잘라내가지고 살을 베내서 뱀 한 마리가 그걸로 용을 먹인 거죠. 용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진몽공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돈 관리하던 애가 이제 돈을 갖고 튄 거예요. 두수란 애가. 얘가 튀니까 돈이 다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진문공이 이제 죽게 생겨서 먹을 건 없고, 그때 이 계자추라는 신하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내가지고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진문공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반기연하야 진문공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권을 차지하면서 다시 자기 머무를 연못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런데 4마리 용은 그 굴에 4마리 뱀은 그 굴로 들어와 가지고 각자 자기 초소들을 얻었는데 일사, 그 뱀 한 마리는 무혈, 자기가 돌아갈 구멍이 없어서 호 중야, 이게 들판에서 혼자 울부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마리 뱀은 이 계자추를 상징하고요. 네 마리 뱀은 나머지 네 신하들은 진문공이 다 탁상공론에서 상을 배분해 줬어요. 근데 이 계자추는 진문공을 떠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 대가를 못 얻었죠. 그걸 보고 누가 이런 시를 갖다가 궁궐 앞에 써놓은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진문공이 저 뱀 한 마리가 계자추라는 거를 깨닫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이제 계자추를 찾죠. 그러니까 진문공이 그때 돈 갖고 튀었던 그 배신자 두수도 다 중용을 해요. 다 좋은 자리에 다 앉혀줘요. 그렇지만 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던 계자추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문공이 계자추를 찾아요. 근데 계자추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진문공이 이제 여러 신하들, 자기를 19년 동안 이렇게 모셨던 네 신하들과 배신자 두수마저도 이렇게 농공행상을 할 때 다 포상을 합니다. 근데 계자추에게만은 상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계자추는 왜 떠나버렸냐면 이 나머지 네 신하들이 서로 자신의 공이 높다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 꼴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진문공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는 망명생활 중에 굶주린 문공에게 허벅지살을 베어 바칠 만큼 큰 공로가 있는데 왜 공을 말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계자추가 헌공의 9공자 중에서 진문공이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 오늘의 즉위는 왕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두들 자신의 공로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에 대해서 탐천증공을 다투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차라리 집신을 삼는 편이 훨씬 즐겁습니다. 탐천지공이란 게 하늘의 공을 탐했다. 그 진문공이 9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해서 그 사람이 왕위를 오르게 된 거는 당연히 하늘의 공인데 이 네 신하들은 그게 마치 자기 공인 양 하늘과 공을 다퉜다. 그래서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면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응거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면산이 얼마나 험하냐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산에 불을 지르면 나오지 않겠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도 이 계자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버드나무 밑에서 어머니랑 같이 계자추가 노모를 감싸는 채 끌어안고 불타 죽었답니다. 그래서 진문공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버드나무를 청명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청명류. 그리고 이날을 한식절로 정하죠. 그러니까 불을 쓰지 말고 음식을 다 그냥 찬대로 그렇게 먹어라. 그래서 한식의 기원, 청명의 기원이 바로 이 계자추 호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식절에는 불을 피우는 걸 금하고 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래서 이날이 한식절, 청명절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양력 4월 5일 또는 4월 6일 이날이 한식일, 청명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문공이 그 버드나무 이 청명류를 베어내서 남학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었대요. 그리고 계자추의 응공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발밑을 내려다보면서 발 안에 있는 그대를 생각하니 슬프도다. 비호, 조카. 이 조카의 기원이 여기서 기원한답니다. 문공 자신이 사람됨이 계자추의 발 아래 있던 말로 조카라는 호칭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이제 진문공이 신하들과 함께 산에 다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보니까 그 버드나무에서 다시 소생했답니다. 그래서 이 오사지 무대회 할 때 이 5마리 뱀 중에 한 마리 뱀이 이 계자추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진문공이 그렇게 막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렇게 가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뭐 계자추 이 사람도 이게 청렴한 충신이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렇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아무튼 그래서 이 면산에다가 여기다가 계자추 사당도 짓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받들어주고 향을 봉양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혈식천추 도덕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수천 년간 이렇게 향을 받들어 제사에 봉해지는 이 충신들, 이런 분들을 혈식천추 도덕권자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분이 계자추가 충정시가 있어요. 이분이 진문공에게 바치는 충정시를 쓴 게 그 버드나무에서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냥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그 넓적다리 살을 베어 왕께 바쳐 충성을 다한 것은 항상 청명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청명이 뭡니까? 맑고 깨끗하고 밝다. 임금께서 항상 맑을 청, 밝을 명, 항상 청명하시기를 바랬다. 그래서 왕과 함께하며 직관하는 그런 신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드나무 밑에 귀신이 되어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왕께서 언제라도 신이 생각난다면 언제나 잊지 말고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이 사람 참 충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이 비록 9천을 떠돌아도 부끄럽지 않으니 정사에 부지런히, 우리 조선에 가면 근정전이 있습니다. 부지런할 건 정사를 부지런히 하시라고. 근정, 청명, 복청명.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이거죠.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시고 청명하시고 또 청명하십시오. 이렇게 충정시를 바쳤답니다. 대체 청명이 뭔지.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밝은. 옥조 빙우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지 한식 백오제 우리 비결이 있는데 거기에 동지로부터 105일 지나면 한식인데 그날이 바로 청명일이 같거나 다음 날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3년 계사년 7월 27일에 드디어 햇수로 3년 만에 휴전이 체결되죠. 휴전이 체결되면서 이 오사지 무대 승자 없는 전쟁으로 지금 이런 휴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선위기 체제가 갖춰지고 그리 된 거죠. 53년에 협정이 체결된 것도 사실은 천지도수에 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니까 바로 스탈린은 계속 휴전을 방해를 했죠. 중국하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계속 힘을 빼버리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죽자 드디어 이제 7월 27일에 이제 휴전 협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요게 임금왕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응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빗대서 오사지 무대해다 53년에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 5제후들이 승자 없는 전쟁으로 아무 대가를 얻지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반도를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53년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선 이제 한양 도성은 우리 오행에 따라서
이제 오선얘기도 보면 오행을 취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평정하려고 이렇게 상제님께 공사를 붙이신 거고, 그래서 이 오행을 그림 보면 서울도 그래서 동서남북 문을 지으면서 인의예지신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 사대문을 지은 거죠. 그리고 동대문은 흥인지문 해가지고 인이 배치되는 동쪽에, 그리고 남쪽은 이치로와 남쪽은 숭례문 남대문으로 이렇게 지은 거죠. 숭례문이 여기가 이렇게 가야 돼. 숭례문 여기 북쪽이니까 여기 이리 와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토는 황극의 자리, 토자리 가운데중 믿을 신자리. 그래서 여기다가 문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중앙에. 그래서 뭐를 지어요? 보신각 한 가운데서 종소리를 쭉 울리 펴지면서 중앙에서 이 믿음을 쫙 펼치는 거죠. 황극의 기운을 쫙 펼치는 겁니다. 중앙에서 다 조율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조율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토 자리가 황극신의 자리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 모실 때 진술 충미 시간에 이 토기가 있는 진술 충미 시간에 기도를 모시죠. 그리고 이제 서쪽은 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음은 을자를 집어넣어서 돈음문을 지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원래 이제 이제 인의예지 지자가 이제 들어가는 문을 지어야 되는데, 지자는 음기운이 가장 강해서 지자를 넣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숙정문이라고 이제 했죠. 조선은 이제 이렇게 사대문을 지을 때 이렇게 오행에 맞춰서 지은 겁니다. 도를 좀 공부하시려면 이 음양오행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익혀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53년 오사지 무대해는 이제 승자암론 전쟁으로 휴전이 성립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청명하고 한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히 청명.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동지, 한식, 백오제, 우리 예시에 있는 그 구절을 풀려면 한식하고 청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청명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러냐. 옛날에도 저번에 7월식가 풀면서 최재우 선생하고 우리 도주님하고 음과 양으로 짝으로 맞추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이 청명입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1920년에 제실에서 밤낮으로 불면 불식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2월 열일에 1920년 2월 열일에가 언제냐면 음력 2월 17일이에요. 그때 둥계가 봉환된 곳에서 벼락 소리가 나더니 이 둥계가 저절로 짜잔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둥계 속에는 호피 한 장, 방개국이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고, 양피 20넉점이 괴에 찍혀 있고, 오광록, 팔문동갑, 설문이 새겨져 있었다. 보시면 우리 최재우 선생님 1860년 이때 이제 천상문답으로 상제님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경신년에. 그리고 일갑이 지난 후가 바로 19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이 경신년이에요. 이 해에 이 상제님께서 주신 이 둔계가 열립니다. 이게 열쇠로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번개가 들어야 열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주님께서 이렇게 불면불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2월 17일 날, 그날이 바로 1920년 4월, 음력으로 2월 17일이고 양력으로는 4월 5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청명이었고 다음 날이 한식일이었어요. 청명과 한식은 같은 날이기도 하고 다 같이 오기도 하고 하루 이틀 차이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청명이 이건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우 선생은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음력 4월 5일에 득도하지 않습니까? 상제님을 만나서 천상문답을 하죠. 근데 도주님께서는 이 일갑이 지난 1920년 경신년 4월 5일, 양력 4월 5일입니다. 이날 둔계가 열렸죠. 이거는 첨보예요. 상제님께서 실물로 도주님께 전달이 됐던 물건이고, 봉소도 이제 1919년 1년 전에 받으시는데, 이 조화둔계가 도지도통이 들어있는 이 둔계가 조화둔계가 이날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연 참보로다. 수운에 지난 1860년 경신년 4월 5일은 음력이었으되 나의 금년 경신년 4월 5일은 양력이니 음양합덕이며 태극도수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7월 실과를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구나. 최재우 선생은 음력 경신년 1860년 4월 5일 상제님 천상문답을 하시고, 도주님께서는 이 둔계가 상제님께서 도지도통을 담겨놓은 이 둔계가 열린 날이 1920년 경신년 양력 4월 5일, 이 날이 바로 청명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비결이 풀립니다. 예시 85절이 동지 한식 백오제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이제 원래 84절 석의 가장결 풀었고, 그 다음에 푸는 과정에서 이제 강서를 푼 거고, 이 다음에 강서가 다 끝나면 이제 85절 3인동행 70리 5로봉전 21 7월 7석 3호야 동지 한식 백오제, 이게 풀어집니다. 자동으로. 이게 뭘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이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튼 둔계가 열린 날이 경신년 4월 5일이었다. 양력 4월 5일. 그날이 청명일이었다. 그 청명일이 여기 동지 한식 백오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맞는지 찾아봤어요. 한국천문연구원 1920년 조선민보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1920년 4월 5일이 청명일이었다. 그리고 4월 6일이 한식일이었다. 청명과 한식은 같은 날에 오기도 하고 하루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한식과 청명은 하루 사이므로 하루 먼저 주구나 뒤에 주구나 같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 보면 되게 정확해요. 이 특히 교훈 부분은 도전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경신년에 밤낮으로 불면부실하면서 공부하시던 중 2월 열일에 2월 17일이죠. 이렇게 날짜를 콕 찍어서 정경에다가 써주신 이유는 그 날짜를 바보란 얘기예요. 달력을 찾아보시면 1920년 4월 5일이에요. 양력으로 2월 17일이. 그리고 그날이 청명일이었어요. 도전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고 싶으니까 이 2월 열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요. 이때 둔계가 열렸다라고.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면은 이 28, 15절이 풀어져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청명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4절기 중에 5번째예요. 이 5라는 숫자는 가장 으뜸수예요. 주자도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춘분과 구구 사이에 있고 양력 4월 5일 또는 4월 6일이고 황도의 태양의 환경이 15도 되는 날이 청명일이에요. 15도. 그리고 이때 청명에 비로소 이제 밭을 갈게 되고 이때부터 농사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명일에 둔계 성교라고 그러죠. 저게 열린 게 보면
도가 이제 펼쳐질 것, 이제 시작될 것, 농사가 이렇게 밭 갈고 이제 농사 준비가 시작되듯이 도도 1920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 감을 의미하는 하는 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명일이 그런 의미가 우리 도사에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1953년 계사년 뱀띠해 계자주 고사를 통해 가지고 진문공의 이 오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자주의 청명 한식절에 대한 기원을 봐왔고, 그 의미는 이 1920년 경신년에 최재우 선생 득도한 1860년 경신년에서 딱 일갑이 지난 60년 후니까 1920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최재우 선생이 되게 갱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 상제님께서 도지를 담긴, 도통을 담겨놓은 이 돈계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열린 해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음양합덕이고 태극도수가 실현된 거고, 우리 체지가에서 7월 19화에서는 이게 음양이다, 궁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날이 청명일이었고, 이제 도가 드디어 농사도 이제 이 청명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듯이 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